청와대에서 꿈꾸고 있다는 따스한 봄에 힘을 보태고 계신 내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남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쪽 자리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오랜만이야. 고생했습니다. 정현 오랜만이야. 화기애애하다, 좋다. 오랜만이다. 이쪽으로 앉아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뭐 예. 좋은 자리 앉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외부자들을 찾아온 깜짝 손님. 최근 느닷없이 태극기 전사로 변신해서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한 김문수 전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목도들을 우리 태극기 힘으로 몰아내야 되겠죠. 지난번에 외부자들과 전화 연결을 해주신 이후에 꼭 한번 출연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전화로 하자 그래서 전화로 했는데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저를 안주로 삼아가지고 예. 엄청 씹었다 그러더라고요. 뒷담화 그래서 뒷담화를 이래 하셔서 예.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제가 직접 와서 네. 할 이야기 서로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흔쾌히 왔습니다. 예. 119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주소원서입니다.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119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주소원서입니다.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일일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이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주 잘했는데 119의 총책임자가 도지사입니다. 예. 서울은 서울시장이고요. 근데 제복 공무원, 119는 이 제복 공무원들은 반드시 관등, 이 성명. 계급을 이 어깨에 붙이고 예. 성명은 이 가슴에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전화를 할 때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등 성명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말하는데 장난 전화라도 소방교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훈련도 되고 그거는 뭐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만 해도 이 소방관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거 반드시 기본적인 걸 안 하는 것을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해서 굉장히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소방관은 또 그걸 제가 장난 전화를 한 줄 알고 도지사인 줄 모르고 예. 이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 한번 난리 났었죠. 그래서 제가 예.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 돼가지고 좀 융통성이 있어서 아이고 막 대충 끊고 치워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아주 석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제 성격이 좀 너무 고지식하구나 네. 그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허심탄회하게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부쩍 상승해서 정당 지지율 2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요즘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원래 1위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2위가 됐는데 2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선도 해야 되고 이런데 후보도 지금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란합니다. 방송되는 내일 3.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의 태극기 물결이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사님도 나가실 거죠? 요즘 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태극기 집회하는 데서 제가 나가가지고 연설도 하지만은 행진도 하고 거기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와 이 위기 속에서 백전노장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이시는데 저도 그 속에 있으면 진짜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자꾸 막 우실 때 저도 눈물이 나고 가슴 속에 다들 눈물이 많이 흐르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순간이 제 역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 태극기 집회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한번 가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열렬 지지자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해서 나오신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우리 김 지사님께서 느끼시는 그분들의 마음이랄까요? 그럼 한번 느끼신 대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는 이제 안보 보수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보수 세력이 있고 그냥 뭐 향후에 뭐 친목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오고 뭐 아주 다양하더라고. 저도 다 아직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 태극기 집회는 기본적으로 우국 충정에서 우리 손자들한테 위험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자성과 또 우리 책임 뭐 이런 게 주요한 건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손자 같은 사람 때리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데리고 때리잖아요. 나오시기도 뭐 리본 있다고 막 뭐 이렇게 거칠게 하고 그랬다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 중에는 막 어떤 분들은 거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뭐 잘하는 일이라고 안 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촛불 170만 200만 와갖고 결국 그 국민들의 열기에 의해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그때 당시에 김문수 전 지사님도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미 두세 달 전, 서너 달 전에 진단했던 그것과 3개월이 지났고 진단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사람이 김 지사님을 뵈면 어떻게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생각이 확 바뀔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첫째는 정치 리더십의 위기고요. 두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기 이렇게 3대 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중심 자리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촛불을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게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촛불 들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관두거나 촛불 많이 들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투표로 1,500만 표 이상 50% 이상을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이 물러갈 때도 합법적인 절차로 물러가게 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이 광화문 그리고 청와대 바로 앞에 100m까지 이런 식으로 잔인무도한 시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 반탄핵 집회에 나온 분들은 두 가지로 외치고 있어요. 박근혜 구하기, 문제는 종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첫째, 대통령을 그 탄핵한 소추 사유서가 있어요. 사유서 자체가 다 그래 안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헌법의 원리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아니면 뭐 뇌물을 받은 것이 입증됐다 이러면은 선특검 후 탄핵 소추가 맞습니다. 근데 이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범죄 혐의를 확정 안 한 상태에서 또 본인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하고 이게 달라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본인이 또 인정한 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대통령직을 관둘 정도는 안 된다 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원직 복직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본인도 그걸 시인하지 않고 형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소추한 것도 잘못됐고 그중에 과도하게 잘못돼서 오히려 소추 사유서를 바꿔야 될 만큼 이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리 문제 얘기하시고 민심 위반 문제 하셨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정당에서 오히려 당신들이 자격이 없다고 먼저 외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열혈 청년 같은 김문수라면요.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저 그거를 보는 게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렇습니다. 우리 전효 의원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비리 부정의 정치인이 아닌 거는 대변인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비리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비리가 그리 있습니까?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바타인 거예요. 최순실이 K나 미르재단, 게다가 무슨 뭐 고영태니 이래서 온 국민한테 호빠 타령이나 듣게 하고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세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들 직접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 7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김문수 지사님이라면 그러셨겠어요? 아니 지시를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그 지시를 안 내린 게 현장으로. 아니라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체크는 했죠.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대체 구명복도 안 입었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그렇게 됐는데 말이에요. 그게 근데 지사님 같으면 안 그러셨을 근데 이런 거라고요. 대통령이고 여자건 박근혜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대한민국 세금으로 월급 주는 장관들은 다 따돌리고 최순실한테 인사 조언 받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이 연설 비서관 쓰지 않고 거기서 어줍지 않게 고쳐가지고 리슨 감옥이 하얼빈 감옥으로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김문수 지금 지사께서 대통령이었다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 사적인 정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우리 국민들의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수도권에 그 빛났던 김문수가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저기 TK에 나 영천 사람이니까 TK 기반을 찾아서 갔다 하다가 돌고 돌아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팬들이 많았다고요. 얼마나 아꼈던 지지자들이 많았다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예, 이해가 안 가시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썩 잘했다, 정책이 잘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해야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예를 들면 사드를 배치하자 그러는데 지금 야당 후보는 사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문제 이전에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야당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합니다. 정교조하고 야당은. 저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 안보와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는 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이든지 소통 문제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표에 대해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바닥을 훑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네. 선거에 대해서 능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사드도 중요하고 정말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정말 전 세계 대한민국 망신 다 시키고 말입니다. 지금 탄핵이 어떻게 돼 있냐면 뇌물수수나 횡령이나 이런 어떤 그런 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탄핵의 우리 제목이 의원님 13가지 말씀하시는 거는 아닙니까? 네. 이제 무능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좀 더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면 좋았겠다 이건데 아니요. 그런 점은 저는 부족하다고 무능만 그러나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질문할게요. 네. 자꾸 그 탄핵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를 하는데 탄핵을 해야 될 그 요건 있지 않습니까? 요건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지금 막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형사소추하고 탄핵소추는 다르죠.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부분을 누가 잘 짚어줬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난 2004년이죠. 그때 참 잘 짚어주셨어요. 그때 그 지금 자유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였냐면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잘못했을 경우 뇌물 같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네 번째가 헌법을 갖다 위반했을 경우거든요. 이런데도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되면 탄핵 안 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지금 현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헌법의 원리를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횡령, 비리,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뇌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검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최순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구속이 뭐 둘, 셋씩 되거나 하나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탄핵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비리 범죄가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안 됐다. 이런 세월에 또 왜 당신 뭐 했느냐. 관저에 있었다고 그러면 다 탄핵이냐. 그럼 탄핵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인데 공무원을 파면할 때도 그렇게 파면 안 합니다. 공무원을 파면할 때도 형이 확정이 되거나 중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위반할 때는 파면이 되지만 파면 안 됩니다. 그 저기 부분에 저도 하나 잠깐만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주 좋은 말을 남겨놨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바로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모든 조치가 유죄가 내려진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건데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유죄 추정 또는 유책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사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거라는 거죠. 사실 80년대의 김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우상이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촛불 집회에 야당 정치인들 무대에 안 올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고 싶어하면 그 촛불 집회 주도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정치적으로 광파려고 그리고 이런 데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동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하게 좀 놔둬라. 그럼 안 올립니다. 그런데 태극기 그쪽 가게 되면 늘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이런 모습에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양쪽 다 법과 질서에 근거해서 합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은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론 법과 질서에 의해 가지고 다 해야죠. 당연히 헌재 판결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다만 우리 태극기 집회는 정치인이 나가서 다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촛불은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촛불 집회는 야 3당이 연합해서 거기다가 군부를 떼고 거기 가서 계속 선동을 하고 얼마나 당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거당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격앙이 되시고 격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지지율 변화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80%입니다. 3분의 2가 넘는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대충 15% 정도 나와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그쪽에서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온건 보수라든지 아니면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이런 그 정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그걸 인정을 하시겠냐는 거죠. 국민의 투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성한 겁니다. 그렇죠. 투표에 부정이 없는데 인정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의 결과는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사님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이제 이런 논조였었어요. 두 가지인데 일단 10월 25일서부터 해갖고 3차 담화를 통해서 마지막 담화에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까지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4월쯤에 물러날 수 있게끔 일정표를 주십시오 했어요.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그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 죄가 없다고 한다면 보통 기소를 하거나 조사할 때 혐의가 있는 분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습니까? 방어권을 주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두 갈래로 줬어요. 특검에서 대면 수사 받아라.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재에서 피청구인이 출석해라. 라고 했는데 다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짜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엮었으니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게 나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안 받는다 또는 검찰의 수사를 안 받는다 괜찮아요. 방어권 포기한 거죠. 아니지. 방어권 포기가 아니라 현직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 이런 거 빼고는 수사받을 이유도 소추 자체가 안 됩니다. 소추죠, 소추. 기소가 안 되는 거지 수사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수사를 수사 안 받아도 그뿐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본인이 안 나가서 불리하든 말든 본인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비난하는 건데 저는
제 같으면 저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예. 검찰이 부르든 늘 적극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걸로 예, 보는데 1차, 2차, 그건 3차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궁금한 가만히 게 있어 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임하겠다. 퇴진하겠다라고 인정하는 사임은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임은 그 본인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옆에서 당신 막 사임해라 뭐 이래가 윽박질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처음에 사임하겠다고 한 이후에 예. 압수수색을 통하여 산더미 같은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고영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요즘에 느껴져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몰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다. 본인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했죠. 그래서 제1차 담화에서 최순실한테 최순실. 그 연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낸 걸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4월까지 하겠다. 그다음 물러나겠다. 그리고 총리를 뽑아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인정이 아니면 뭐가 인정인가요?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과연 문재인 전 대표는 종북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넘길 수가 없다면 그것도 인정하셨다면은 그렇죠. 이제 문재인 그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문재인 전 대표 종북이라고 같은 생각하시는지. 경우는 예. 대표적으로 당선되면은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 그럽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지금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자기 고모부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자기 형도 바로 독살시킨 이런 천인공노할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걸 먼저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당연시켜서 안 되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대북 관계에서는 또 대미 관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한미 동맹이 근본적으로 이게 흔들리고 대북 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북한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 국가죠. 국가 정상이 우선적으로 누구를 만났냐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의 일부죠. 예를 들어 갖고 김정은을 만나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남북한 문제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면서 북의 핵을 포기시키는 전략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외교 정책에서 우수한 성과입니다. 먼저 만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러면 자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예. 김정은이를 먼저 못 만날 게 뭐 있느냐? 예. 그럼 만나가지고 어떤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보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유엔 가입 국가이기도 하지만 유엔 제재 결의를 받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핵 때문에 받고 인권 때문에 받고 무수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건 아세요? 그렇죠. 그 제재를 받는 거. 그럼 왜 제재 받는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유엔 가입했으니까 제재 받는 걸 누가 얘기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을 부정하면서 북과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종북적 발상이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대미적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선적 해결 과제를 북한과의 관계를 푼다고 했고 이게 어떻게 종북이냐는 거예요. 자, 첫째,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죠. 그러면 자,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죠. 예. 그럼 어디부터 만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동네에서요. 예. 내 친한 친구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평화를 위해서 동네 깡패 가서 먼저 설득하는 아니 것도 그런 이야기를 외변이라고 아니죠.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그야말로 외교를 무시하고 바로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바로 친북, 종북의 제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보세요. 예. 그렇게 굴욕적인 김정일이하고 만나가 굴욕적인 외교를 했는데 결론이 핵폭탄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핵위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부정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 북의 핵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핵폭탄 북이 북의 핵을 만들게 된 게 뒤동 갖다 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뒷동 가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없잖아요. 무슨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아니, 어디 근데 있습니까? 그게 아니 문제라는 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사님, 정봉주 의원님이 그래가지고 지사님, 욕을 먹는 겁니다. 지사님 이런 거거든요. 내가 친구를 만나냐 깡패를 먼저 만나느냐는 먼저 만날 사안이 있으면 먼저 만나는 거지 내가 깡패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가 내가 조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왜 개변? 외교는 본인이 궤변을 피고 계시잖아요. 자, 그다음에 핵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수많은 핵 시험 다 했죠. 네. 미사일 엄청나게 많이 개발했죠. 어느 정권 때 한 겁니까?
근데 보세요.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하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분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핵실험을 했고 가장 많은 미사일 개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게 잘못된 건데 이렇습니다. 첫째요. 그러니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10년, 20개 말하면은 그 정권이 넘어가 10대 시간이 흘러도 모든 책임들이 다 글로 이제 넘어가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김 지사님. 지금 이거는 내 이야기 예, 먼저 들어보고요. 조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첫째 북한의 핵을 만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사드로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없앨 때까지는 우리가 핵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핵을 더 이상 못 만들도록 저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해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 의원님이나 진 교수님은 저는 거기 동의하지 제일 않거든요. 먼저 대화로 가서 만나면은 핵을 없앨 것이다. 핵을 없애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럼 만나가지고 그럼 핵이 없어집니까? 아니, 핵 동결해야죠. 김 지사님. 그럼 안 만나면 핵이 아니, 없어집니까? 김 지사님. 안 만나면 핵이 없어집니까? 아니, 육자회담 안 만나면 핵을 하고 개발 안 합니까? 아니, 돈 안 주면 핵을 육자회담 개발 안 하고 합니까? 있느냐고. 돈 안 주면 미사일 개발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잖아요. 더 잘하잖아요. 더 신나게 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견해는 다른데 선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지사님 견해를 아니, 동의하지 지사님이 않는다고 내가 중국이 되는 건 전쟁을 아니라는 하자라고 거예요. 왜 전쟁을 해요? 아니 선제 타격이면 전쟁이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아니, 선제 타격이면 이 얘기를 필요한 거 아니 이 아니 얘기를 왜 하고 있냔 내가- 말이야. 핵 전쟁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핵으로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것만 좀 이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거기 저 우리 가만있어 비빈이 저 물 한 잔 갖다 줘. 네. 나는 물도 안 주네. 아이고, 자, 제가 지금 시간 물. 드렸습니다. 제가 안 마셨어요. 그거 하시고. 예. 물 한 잔. 아니 안 마셨어요. 컵 제가. 하나만 주세요. 어찌됐건 뭐 오늘 대화는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격한 대화가 올 거라고 어느 정도는 뭐 서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좀 진정하는 주제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뭐 개혁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후로는 무슨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냥 그 직위에 안주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뭐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건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만족스럽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뭐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관전자들은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정치권이 하는 것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태극기 집회를 좀 주도하고 앞장서 끈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권을 은퇴하고 무슨 시민사회 운동이나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누군가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시민사회 운동은 제가 많이 해봤는데 예. 그거는 그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정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는 가능하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일선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간에 예. 정치를 고칠 일이 저한테 주어진 제 네. 인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용이 돼도 또 다른 형태의 정치를 예, 계속 어떤 하시겠다. 형태든 간에 저는 계속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황교안 권한대행도 계시고 홍준표 지사도 무죄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네. 예, 갑자기 또 뭐 이렇게 꿈틀하시면서 나오는 분위기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외부자들에서는 뭐 대선에 뭐 안 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김문수 전 지사께서는 예. 누구를 가장 적합한 대선 후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러세요. 어떤 면에서 저는 옛날에 원래 젊었을 때 좌파고요. 심하셨다며요? 예,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파에 와 있고요. 그 좌우를 다 알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해봤고 네. 또 도지사도 도지사도 해봤고 했죠. 극단적인 문제도 제가 해서 어느 정도 화합과 네.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걸 복지도 잘하셨어요. 사실은 그 무한돌봄이라고 제가 무한돌봄 때문에 예. 저도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맡기면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영 지지도가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 요즘 뭐 태극기 집회에서 활약이 대단하신데 외부자들 출연 소감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외부자들에 나와 보니까 제일 뜨거운 제 출연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로서는 아주 흥미를 느끼고 또 전의에 불타게 하는 출연이 아니었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과거보다 더 이제 뜨거워지셨어요. 그래서 덕택에 저도 좀 뜨거운 한 순간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